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 부위원장 일을 맡고 있는 국문과 손유경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20회 저자와 함께하는 중앙도서관 북콘서트 행사가 열리는 날인데요. 매해 이제 다양성위원회가 학생들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성 증진을 도모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책과 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추천사를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의 내용이 물론 좋아야 되겠지만 추천되고 있는 책과 영화 자체가 철학적이고 심도 있는 내용일수록 이제 추천 도서로 이렇게 심사를 거쳐서 이제 매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표명희 작가님의 어느 날 난민이라는 소설이 다양성 도서 추천사 부문에 이제 이제 우수 추천사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6월 22일이 세계 인권의 날이기도 해서 매우 의미 있는 행사가 세계 난민의 날이어서 매우 의미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간단히 저자 및 도서 소개를 해드리고 바로 저자님 모셔서 작가님 모셔서 이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명희 작가님은 2001년도에 창작가 비평 신인소설상에 야경이 당선이 되면서 이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20년 이상 지금 작가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은 책으로는 3번 출구, 하우스메이트, 내 이웃의 안녕 등등과 같은 소설을 발표하셨는데요. 주로 소외된 이웃과 관련된 이야기를 리얼리즘적인 관점에서 많이 창작을 하신 작가이시고요. 오늘 다루게 되는 이 책인 어느 날 난민은 창비 청소년 문학 시리즈에 해당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내용에도 이따 나오겠지만 이 청소년 문학 쪽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더 많은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인천공항 근처에 있는 난민 캠프를 배경으로 이제 버려진 한국 소년과 여러 난민들이 서로 어떤 식으로 이제 삶을 서로 구성해 나가는가를 보여주는 소설이고요. 또 최근에는 제가 이렇게 실물을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버샤라는 또 난민 시리즈 2탄이라고 볼 수 있는 책을 출간을 하셨습니다. 올해 초에.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버샤 많이 많이 읽어보시기를 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버샤도 무슬림 소녀 버샤와 가족들이 난민 인정심사를 받기 위해서 겪는 고초를 그린 소설이라고 하니까 아마 오늘 듣게 되는 작가님 강연과도 깊은 관련을 맺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지만 이제 작가 및 도서 소개를 마치고요. 그럼 저는 마이크를 표명희 작가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표명희입니다. 예, 운 좋게 어떻게 다양성위원회에 제 책이 선정이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를 주로 초청해 주는 데가 학교 아니면 도서관입니다. 전혀 다양하지 않은 주최 측이 다양하지 않아서 이번 다양성위원회에서 이 추천해 주신 게 굉장히 좀 뭔가 좀 확장성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제 책이 저는 마음 같아서는 무슨 백화점 문화센터나 아니면 무슨 와인 동호회 또는 무슨 해병대 전우회 이런 데서 좀 초청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또 뜻깊은 자리에 제가 초청을 받고 굉장히 긴장과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이 작가는 원고 청탁을 받으면 이거는 일을 섭외하는 거여서 이렇게 일거리가 딱 쌓였다는 어떤 뿌듯함이 있는데 이런 강연 초청을 받으면 일종의 사건입니다.
본업이 아닌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거여서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는데 이 사건에 이제 휘말려 들어서는 대체로 이제 실수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서 오늘도 이 사건 속에서 이게 혹시나 사고가 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많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 예, 이따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갑자기 막 그림이 제가 원하는 그림이 아닌 딴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몇 번 해봤더니. 그래서 예, 어쨌든 제가 준비해온 그 PPT 자료가 있는데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예, 제 소개를 아까 손유경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예, 또 부연해서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사진이 소설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그 소설의 배경이 되는 곳이에요. 제가 소설 속에서는 밝히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국제 공항이 있는 곳, 그 섬입니다. 그래서 그 섬에 있는 그 전철역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책들을 썼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이런 뭐 난민이라는 굉장히 사회적인 주제에 관심이 있는 그런 작가는 아니었습니다. 예. 원래는 굉장히 개인적인 삶에 좀 관심이 많은 작가관이라면은 어떤 개인의 삶을 통해서 뭐 어떤 사회나 세계와 만나게 되면 예,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거고, 어쨌든 시작은 이제 어떤 철저하게 개인의 삶에 좀 초점을 맞추는 예, 그런 나름대로의 작가관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어느 날 난민도 실제로 제가 무슨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어떤 이슈에 민감해서 이 소설을 소재로 삼은 거는 예, 아니었고요. 제가 이제 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의 이제 주제가 난민 정서이기 때문에 이 작가의 개인적인 삶을 소개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우연은 아닙니다. 저쪽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영토주의라는 예, 말이 이 역사학계에서 좀 쓰는 말인데, 그거와 좀 상관없이 이 한국의 그 부동산 업계에서 이 영토주의라는 말을 좀 씁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가 살던 곳을 잘 벗어나려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게 부의 기회를 그걸 놓치게 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데,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그 전에는 이제 종로구에서 한 30년 정도를 살았는데, 뭐 생계 문제 때문에 이 섬에 이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저쪽 뭐 전철로 한 4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강을 건너고 또 바다를 건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주거지를 옮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적인 어떤 그런 소외감 그런 걸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제 친구들 얘기를 봐도 강북에서 강남을 가는 사람, 또는 강남에서 또 강북을 온다거나, 아니면 수도권에 살다가 또 지방에 내려가는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묘한 그런 어떤 심적인 뭐 소외감이든지, 또 아니면 더 좋은 쪽으로 옮겨가면 자부심이 되든지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 어떻게 보면은 항상 좁은 데서 살아서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역사를 보면은 뭐 엄청나게 그 사람들은 물론 이제 제국주의 영향도 이제 컸겠지만 거의 대양을 옮겨 다니잖아요. 태평양, 뭐 인도양, 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삶의 터전을 다른 대륙으로 옮겨가서 사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또 거기서 살아남고 어떤 새로운 또 문화를 이루어가면서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왜 이렇게 좁은 땅에서만 살아서 그런가? 뭐 하여튼 조금 그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섬에서 살게 되면서 이때는 이미 물론 외국에는 이제 서구에서는 난민 문제가 뭐 굉장히 심각하게 있었지만 우리나라에는 난민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어떤 뭐 개별적으로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사회적 이슈가 되지는 않았고 제가 갔을 적에만 해도 저도 난민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살면서 이제 어떤 그 난민센터가 이제 지어지면서 그 일련의 그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낯선 곳에 이사를 갔으니까 이게 작가는 또 뭐 어쨌든 직업과 연관되니까 이제 조금의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 소재를 어떻게 보면 좀 우연히 이주도 아닌 이사와 함께 맞닥뜨리게 된 그런 소재였고요. 저 때만 해도 저는 난민에 대해서 별로 어떤 뭐 기초적인 지식도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이쪽에 와서 사는 여러 다국적 여러 나라에서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좀 기구한 사연들이 많겠구나라는 어떤 그 이야기에 좀 관심이 끌렸던 거고 난민이라는 어떤 세계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크게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이 나온 것도 2018년이니까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난민이 사회적인 이슈가 등장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 첫 번째 책은 그렇게 이 난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고민이 없이 그냥 어떤 인간의 삶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저 버샤라는 거는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고 첫 번째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진짜 제대로 좀 관심을 갖고 알게 됐어요. 공부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미 이제 저쪽으로 발을 한번 들여놨더니 또 거기서 좀 허우적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첫 번째 책과 함께 고민했던 게 조금 깊어졌다고 그럴까? 그래서 이제 책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어느 날 난민은 여러 유형의 이제 난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작가이기 때문에 이제 문학적으로 굉장히 좀 어떤 장치를 생각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독자 입장에서는 읽기가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 유형의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모자이크처럼 사건들이 이제 딱 합쳐지면서 그 수수께끼가 풀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처음 읽을 적에는 이게 무슨 얘기지라고 이제 조금 계속 잡히지 않는 실마리를 계속 따라가야 되는 그런 어떤 지겨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런 소설을 조금 실험적으로 쓰고 난 다음에는 이게 진짜 본연의 소설의 문법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리고 첫 번째 작품이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난민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포커스를 한 개인의 난민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자 해가지고 이제 낸 게 버샤입니다. 근데 저거는 또 여러 유형의 난민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 모르고 또 몰라서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훨씬 더 혐오성이 짙고 배타적인 무슬림 난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같은 동료 작가는 이렇게 대중성 없는 작품을 써가지고 이거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던데 리스크가 대중성 면에서 보면은 클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경쟁 작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일단 선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아무도 이런 소재를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한동안은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막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제가 가끔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되는 수도 있는데, 예, 넘어가.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의 그 주제인 난민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위에 있는 사전적인 의미의 난민은 예, 아시겠죠.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이제 이 추방당한 레퓨지라는 거는 그 위에 개념하고 이제 맞는 사람이고, 요즘은 이 현대적 의미의 난민은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이라고 훨씬 더 이게 의미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그 주제는 좀 더 넓은 의미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에 우리가 좀 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이 대한민국 사회에 이미 실체로 이제 접근해 와 있는 실체적인 난민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이 시선은 이제 조금 확장된 의미에서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에 대한 좀 이해와 실체적 난민을 그런 접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유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집단 착각이라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뭐 집단 최면 뭐 이런 말은 이제 익숙히 들어봤는데, 이런 게 대한민국 사회에 많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실감하실 거예요. 가령 지금 막 유럽은 막 완전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푸틴도 좀 집단 착각에 빠졌을 것 같아요. 푸틴과 그 군부의 막 사람들도 저 우크라이나 정도면은 전쟁하면 뭐 얼마 안 돼서 그냥 바로 전쟁 이기고 끝낼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그 소수 지도자들의 집단 착각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집단 착각이 얼마나 그 큰 불행을 낳는지 예측을 못했겠죠, 푸틴도.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러시아와 전 독재 국가를 반대하는 전 세계화의 전쟁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에는 우리 사회도 뭐 예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도 그렇고 이런 집단 착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드라마를 보다가, 드라마를 제가 뭐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그게 뭐였냐면 무슨 병원이었는데 의사가 뭐 하여튼 제대로 적응을 잘 못하고 해서 이제 뭐 거기 좀 높은 의사가 야, 너 도대체 여기 의대 왜 왔냐 막 이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엄마가 가라고 했었는데요. 그것도 흔히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학교를 선택하거나 뭐 취직을 하거나 진로를 선택할 적에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조건과 이 사회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어떤 혜택, 지위 뭐 이런 거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고, 어머니는 또 어머니 나름대로 집단 착각의 희생자인 거죠.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의사가 되면은 평생을 그래도 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잘 살아갈 거다라는 어떤 낙관과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착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기 뭐 의대 다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젊음을 바쳐가지고 진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도저히 적성이 안 맞아서 포기를 하거나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그 작가의 말 중에서 따온 건데, 아까 다 보셨죠?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분명히 이제 이 난민들 이야기를 그리는데, 글을 쓰는 정작 작가인 저는 이제 꼭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저한테 굉장히 뿌리 깊은 난민 정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난민이라는 이 단어가 한반도에 상륙을 했는데 저는 이걸 증상의 출현이다라는 이제 멋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요즘 그 정신분석에 좀 빠져 있어가지고요. 예, 언제냐 하면은 2018년 6월. 제 책은 이미 이전에 나왔습니다. 2018년 3월에 나왔고, 책이 나오고 한 3개월쯤 뒤에 우리 이 사회 난민 이슈가 이제 처음으로 터진 거예요. 저는 잘 몰랐는데 출판사에서는 엄청나게 호재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책이 그래도 꽤나 반응을 보이면서 제가 낸 책 중에서는 아까 뭐 많은 책을 냈습니다만은 그중 제일 잘 나간 책입니다. 그래서 아시죠? 예멘 난민 제주도에 이제 와가지고 굉장히 난리가 났었고, 근데 그 난민 수가 얼마인지도 아시죠? 한 500 몇십 명이었거든요.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난민이 들어오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증상의 출현이니까 이제 처음으로 맞는 엄청난 사회적인 사건이어서 청와대 그 국민청원에 한 65만, 예, 아마 저 발표가 나고 그 뒤로도 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그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줄은 몰랐고, 저는 이제 이전에 이미 이보다 한 몇 년 전에 이제 그 영종도에 있는 그 난민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있는 데서 그냥 모티브를 가져와서 이제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제가 난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예. 그런데 보통 난민은 한 500명은 난민 수에 또 안 속하고요. 보통 난민이 한번 생기면 한 이 정도? 막 전쟁이 나거나 뭐 지진이 나도 그렇고 이 정도. 예. 이거는 2015년 이것도 이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그 사건인데, 이 부다페스트 켈레티역이 이 서유럽으로 가는 그 관문이에요. 관문이어서 모든 이쪽 동유럽이나 뭐 다른 쪽 난민들이 이제 저쪽으로 몰려드는데 하루에 한 3,000명씩 몰려듭니다. 근데 그때 서유럽에서 더 이상 우리 난민 못 받는다고 하면서 이 역을 폐쇄를 해가지고 그때 한 3,000명의 난민들이 그 역에서 막 한동안 살면서 이제 저게 어떤 세계적인 이슈가 됐던. 그래서 보통 난민은 한 이 정도 막 이렇게 막 수만 명이 막 움직입니다. 막 목숨을 걸고 오는 거죠. 이 지중해를 넘는 이런 난민들도 있고, 대체로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유럽 같은 경우는 뭐 한 나라가 보통 국경을 뭐 최소한 2-3개는 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날마다 그렇게 막 몇천 명씩 밀려들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밀려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이 난민들은 어떻게 왔는지 짐작하시겠죠. 우리나라에 온 500명의 난민들은 다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난민이 접근하기에 그렇게 용이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 뭐 지도를 보면 유럽은 뭐 하여튼 조금만 국경 넘어가면은 다른 나라로 이제 탈출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옵니까? 바다도 태평양 건너서 올 수도 없고. 유럽은 지중해가 그래도 이 대륙간 이게 거리가 짧으니까 이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난민이 오기가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쉽지가 않은 나라고, 또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면은 어떤 난민들이 올 수 있을까요? 난민들도 가난하거나 뭐 힘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탈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단일 민족 신화에 젖어서 살아왔고요.
유럽 사람들은 사실은 이주자의 역사죠. 유럽의 역사나 뭐 하여튼 제국주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 단일 민족 신화, 물론 단일 민족이 아니라는 게 이미 이제 정설이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한민족은 단일 민족 국가다라는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가르쳤는데 이게 진짜 자랑스러운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유럽은 저렇게 유럽은 뭐 저렇게 있으니까 엄청나게 지지고 볶고 많이 이게 싸우면서 살았겠죠. 뭐 로마 제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 뭐 한때는 또 이슬람 제국이 또 막 한번 휩쓸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뭐 몽골 제국이 또 막 휩쓸고 지나가고 저러면서 저쪽 나라 사람들은 뭔가 문화와 인종과 민족이 막 섞이고 하면서 그 다른 거 속에서 이제 막 살아남기를 굉장히 모색을 했을 것 같아요. 물론 문제는 많았겠죠. 엄청나게 문제도 많고 갈등도 많고 했겠지만 어쨌든 다양한 문화를 뭔가 좀 튼튼하게 싸울 수 있는 어떤 기회는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일 민족, 순혈주의 이게 진짜 현대에 와가지고 우리한테 강점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강아지도 순종보다 잡종이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답니다. 면역력이 굉장히 뛰어나대요. 잡종들이.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 온 난민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지정학적인 위치를 이제 극복하는 또 다른 대안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 협약을 맺은 국가라는 것도 저는 저 책을 쓸 때 몰랐어요.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난민 협약을 맺은 나라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저는 좀 궁금했어요. 혹시 뭐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라서 그랬나? 라고 했는데 이미 그 전에 1990 몇 년도에 난민 협약이 체결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추측입니다만은 아마 한국이 뭐 6.25 전쟁을 겪고 하면서 뭐 미국이나 서방의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마 저거를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난민을 인정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그런 어떤 굉장히 그 거부 반응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 대한민국에서는 정서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지금 초창기여서 그렇지 앞으로는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난민 신청자 한 5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2명 인정받았답니다.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추방을 한 건 아니고 뭐 인도적 체류 허가라는 방법으로 이제 체류는 할 수 있게 하되 난민 인정은 안 해주는. 난민 인정을 해주면은 이제 우리 국가가 또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2명이긴 해도 저는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첫 단추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국민들 인식이 좀 바뀌면 뭐 또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 예멘 난민이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실제로 전 세계에 난민 배출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 사진이 조금 옛날 거긴 한데 우리는 일제강점기랑 그 6.25 전쟁 겪으면서 한 60만?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뭐 연해주나 뭐 애니갱 뭐 있잖아요. 뭐 저쪽 뭐 하와이 사탕수수밭도 가고 막 한 60만 명 정도 실제로 난민을 배출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어떤 역사적인 채무 때문에 대한민국이 난민 협약 국가가 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저는 추측을 그렇게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 사진은 왜 제가 가져왔냐 그러면 이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예멘 난민이 와서 막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 난민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우리 사회에 막 있었을 때 조금 더 뒤의 일이긴 합니다만은 대전에서 그 퓨마 탈출한 사건 알고 계시죠? 예, 그때 이제 퓨마가 동물원을 이제 나와가지고 이게 마취총을 쏴서 혹시 민간인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마취총을 쏴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SNS에서 이제 난리가 또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여기 추모 행렬입니다. 이건 막 꽃도 갖다 바치고 또 모금 운동이 일어가지고 한 며칠 사이에 막 몇억 원이 모이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 난민 문제하고 이런 동물권과 인권을 뭐 단순 비교할 생각은 없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생명이나 뭐 그런 인권 여기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 굉장히 높은 국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근데 왜 이렇게 이 다른 온도 차를 보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동물원의 동물은 우리하고 친숙한 어렸을 적부터 엄마 아버지 손을 잡고 가서 봐온 사랑스러운 존재였고 우리 속에 갇혀져 있으니까 경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반려묘나 반려견이나 지금도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경험을 해본 사랑스러운 존재인데 난민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저는 그 차이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동물 복지 논쟁은 그때부터 여전히 몇 년 동안 꾸준히 이어지면서 이거는 또 어떻게 발전을 하냐 그러면은 마케팅으로도 많이 활용이 돼요. 예.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동물복지 달걀 아니면 절대로 안 사 먹습니다. 동물복지 육류만 또 섭취를 하기도 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빠르게 우리 사회에서 뭔가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거라면 난민 문제는 그때 그러다가 이제 또 잠시 가라앉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짜 난민이 막 어느 날 갑자기 출현을 해가지고 막 사회가 전체적으로 어떤 거부 반응을 보였는데 실제로 유럽이나 뭐 아메리카 대륙이나 이렇게 서구에서는 최근 한 20년 동안 난민 문제로 온 대륙이 다 몸살을 앓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뭐 작품을 쓰는 작가이기 때문에 이 난민 문제가 이 서구에서는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뭐 소재거나 주제거나 해가지고 파리에서 난민인데 무용수가 이제 파리로 와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 그런 거고요. 예술계 전체가 재작년에는 이 작가가 이 난민 출신 작가가 노벨 문학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축계에서는 또 막 이런 건축 프리츠커상인가요? 건축계에 무슨 노벨상 받은 그 작가인데 그 사람들은 또 막 난민을 위한 건축에 대한 고민이 또 많아가지고 또 건축은 또 굉장히 사회의 어떤 공익적인 그런 부분에 그 관심도 많고 건물을 한번 지어지면 몇백 년을 가는 거니까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그 속에서의 그 기능 이런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건축 그렇고 이런 영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깐느에서 한 10년 동안 저도 쭉 리스트를 한번 뽑아봤는데 후보작부터 수상작까지 전부 다 일정 부분 몇 퍼센트는 항상 이 난민 문제가 다 드라마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게 일상 속에서 이제 난민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우리는 일상 속에서 난민을 접할 기회는 별로 없는 거죠. 지금 그 제주도 예멘 난민도 어느 특정한 지역에만 머물도록 법적으로 어떤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어쨌든 한 20년 동안 계속 난민 문제. 근데 그 나라는 전부 다 사실은
역사 자체가 이주자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주자는 또 뭐 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적응을 하면서 그랬지만 이 난민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이제 몸살을 앓고 있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뭐 나토나 뭐 이쪽 EU에서는 엄청나게 지도자들도 모여가지고 뭐 협상을 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랑은 좀 거리가 멀죠. 예. 유럽 갔다 온 사람들이 야 지금은 유럽은 지금 3차 대전으로 난린데 한국 들어오니까 진짜 너무 조용하고 우리는 BTS 10주년 공연에 막 젊은이들이 전부 다 막 관심이 그게 꽂혀 있고 그래서 굉장히 평화로운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 강연 속에서 이렇게 다루고 또 나중에 이제 우리 사회자 선생님께 또 다른 질문을 받도록 할 건데요. 예. 이 질문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K컬처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지금 굉장히 이게 부상시키고 있는 국가 정책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저도 뭐 그 K컬처를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런데 K컬처가 뭐가 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중문화 말고 뭐가 있나요? 아이돌 그룹이 나가서 막 무대에서 막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고 대중문화의 속성은 또 뭔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막 폭발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다가 또 어느 날 세상이 바뀌면서 이렇게 확 사라지는 게 대중문화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K를 앞세우면서 이 K 정서를 가지고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뭔가 막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뭐 상품도 만들어서 잘 살아야죠. 잘 살아야 되는데 너무 이 쏠림 현상이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질문하신 학생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은 됐나요? 근데 제가 질문을 보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질문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법륜선님한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 그 인간의 개인의 어떤 실존적인 문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사실은 대답을 좀 하고 싶었어요. 할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 아인슈타인도 난민이죠. 그 유럽에서 나치 탄압을 피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와서 활약을 펼쳐. 그래서 그 역사에서 왜 뭐 무슨 문해사조든 세계사든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서구에서는 진짜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고 난 다음에 엄청난 어떤 대격변이 있었죠. 사상적으로 뭐 여러 분야에서 문학이든 철학이든 모든 예술 분야에서 1,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뒤에 완전히 이렇게 전복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지금도 저는 조금 의문인 게 유럽 영화를 보다 보면은 아직도 2차 대전 얘기를 막 다루고 있어요. 야, 이 사람들은 진짜 변하고 싶지 않은 건가 싶을 정도로 좀 답답할 정도로 그 과거의 어떤 아픈 역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도 아마 한 몇십 년 뒤면은 난민 문제든지 뭐 우크라이나 전도 있습니다만은 한번 그때처럼 뭔가 이렇게 확 변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사람들의 생각이. 그때 2차 대전 끝나고도 막 엄청나게 뭐 이게 판도가 다 바뀌었잖아요. 철학도. 무슨 다다이즘도 생기고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신뢰하던 것들을 완전히 허물고 새로운, 근데 이제 저는 그것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생산적이라고 봐요. 기존에 생각해 왔던 사고들을 완전히 새롭게 조명해 보는 그런 계기는 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불행하긴 하죠. 전쟁이든 난민이든. 그렇긴 하지만
그 이후로 또 뭔가 새로운 지각 변동이 있지 않을까. 가령 미셸 푸코가 저 사람이 성적 소수자가 아니었으면 저 사상이 저는 절대 나올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페르낭 브로델이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저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다 프랑스 사람인데 파리에 있다가 이제 알제리로 그 식민지, 자기네 식민지 나라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 세계 사상의 중심에 있다가 이제 식민지로 발령이 났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았겠습니까? 무료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계속 그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알제리에서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어떤 역사 그 관을, 역사 해석을 새롭게 이제 해낸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이고요. 까미도 가령 이방인이나 아니면은 반항인 이런 책들은 까미가 진짜 그 알제리에서 태어나서 그쪽 정서를 몰랐으면은 그런 작품은 나올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어떤 기존의 어떤 뭐 사상이나 예술적인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난민 문제도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뭐 다문화 가정도 있고 뭐 난민도 이제 앞으로 더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세대들이 바라보는 뭐 대한민국 사회든지 아니면은 이 세상에 대한 그런 거는 또 새로운 해석이 완전히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현대 철학도 그 전에 전통 철학하고 현대 철학 이제 들어오면서 뭐 물론 이제 이 국가에서 그 위치 이동도 해갔습니다만은 비주류들을 본무대에 다 올려놨잖아요. 현대 철학에서는. 정통 철학에서 주류와 비주류를 나누었을 적에 비주류라고 생각했던 그런 철학자들만 모아가지고 새롭게 조명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게 우리가 이제 겪는 모든 이런 문제들이 어떤 뭐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바꿔놓을 거다라는 생각을 그냥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소설가여서 여기 초청을 받으면서 이 질문하신 분들 중에서 연구하시는 진짜 전문가 분들도 계시고 또 현장에서 활동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너무 멀리 온 것 같은데 이것도 일종의 사고 같습니다. 이거는 이 선생님이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이 질문하신 선생님 오셨나요?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 안 오셨군요. 바쁘신 것 같네요. 제가 이 소설을 제가 왜 난민 정서가 있는 작가냐면은 이 소설을 청소년 문학으로 쓴 게 아닙니다. 청소년 문학으로 쓴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청소년 문학 전문 작가도 아니고 이제 일반 소설을 쓰는 작가인데 일반 소설 쓰는 작가들도 청소년 문학을 이제 청탁을 받아서 쓰기도 해요. 근데 이 작품은 청소년 문학으로 쓴 게 아니라 일반 소설을 염두에 두고 썼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청소년 소설 시리즈에 이제 묶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묶었느냐라고 이 출판 쪽 일을 잘 모르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가도 인기 있고 유명 작가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책을 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출판사. 왜냐하면 모든 출판사들이 그 작가의 원고를 받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내가 내고 싶은 출판사를 내가 선정해서 택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날짜. 유명 작가들은 그냥 원고 들어가면 바로 책이 나옵니다. 뭐 검토 안 합니다. 이거는 제가 잘못 검토할지도 모르겠네요. 제과점도 빵이 잘 팔리는 빵 위주로 만들어서 그냥 팔지 그 진열대에 쌓아놔서 재고 있는 빵들 절대 안 만들죠. 그런 거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이제 제 책이 이런 쪽으로 읽히고 있는데 제가 좀 묻고 싶었어요. 여기 선생님 오시면 이 책이 청소년 문학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근데 제 생각은 제 책이 청소년들은 잘 안 사봐요. 이게 추천 도서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읽히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보게 되는 일종의 교재 같은. 저는 사실 이 작가관이 뭔가 이렇게 계몽성을 띠는 그런 작품은 저는 절대로 옛날에도 좋아하지 않고 내 책이 그렇게 읽히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쨌든 제 책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여기 와서 또 의문이 제가 여쭙고 싶은데 다양성위원회에서는 왜 이 책을 선정했을까? 분명히 이게 앞에 타이틀이 청소년 소설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걸 왜 선정을 하셨지? 약간 의문이었어요. 그것도 대학 그 내에 있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게 나의 고정관념이구나. 다양성위원회는 이런 고정관념을 깨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구나라고 이제 결론을 얻었는데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일반인들이 읽는 조금 편하게 읽는 재미있는 소설로 염두에 뒀는데 이게 청소년 소설로 나오니까 학생들이 읽어야만 하는 굉장히 무거운 소설이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소재나 주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 약간 이 난민 같은 그 뿌리를 내리고 싶은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럼에도 또 의미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모든 거는 이제 우연과 인연이 만나가지고 이상한 필연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는 제 책이 그런 운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이제 이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좋은 어떤 한 답이 될까 싶어서 이거를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중학생이 어느 학교를 갔는데 중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자기는 난민 좋아하지도 않고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이 책 읽고 생각이 바뀌었는데 이 작가를 이제 의심하는 거예요. 난민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게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의도는 있습니다, 작가는. 제 의도는 뭐냐면은 이 책이 감동을 줬으면 좋겠다. 저는 딱 그 의도 하나밖에 없어요. 뭔가 저는 운동가도 아니고 어떤 사회적 이슈를 내 책 속에서 실현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전혀 없고 오히려 그게 있으면은 없애려고 하는 그런 유형의 작가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작가의 책임이 아니라 책 읽은 학생의 문제다. 학생이 공감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 학생이 공감과 뭔가 감정이입이 되어가지고 이 생각이 바뀐 거고 이 책을 읽고도 생각이 안 바뀔 수도 있죠. 안 바뀔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심각하게 이거 난민 받아들이면 안 된다 반대 입장을 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보다 보면 작가의 역할에 대해서 막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작가의 역할은 소크라테스는 그냥 계속 질문만 던지잖아요. 학생들한테 답을 안 가르쳐주고. 근데 작가도 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작가는 그 사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건 아니고 문제를 보여주는 게 저는 작가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작가는 해답을 줄 정도의 역량이 되는 작가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또 해답을 준다는 거는 작가로서는 좀 월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문제를 보여주는데 그 문제를 얼마나 정교하게 드러내서 보여주느냐라는 게 좋은 작품이 아닐까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가의 역할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그 선이 있는 것 같고요. 작가가 그거 알면 작가 하겠습니까? 전문가들과 막 무슨 정책 그거 하는 사람들도 해결 못 하잖아요. 그 다수의 문제를 개인마다 그 성격과 형편과 조건이 다른 그 문제를 참 해결하기는 쉽지가 않죠. 이것도 어떤 여학생이 질문한 것 같은데요.
예, 이 학생도 이제 자기는 소수자가 됐었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스펙이 좋으시지만 여기 스펙이 좋으신 분들도 어느 상황에 처하면 가령 뭐 무슨 유명한 그 철학자식으로 말하면 배치가 달라지면 이제 아웃사이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엘리트 코스만 밟고 국비 장학생으로 유럽에 가서 공부를 해서 훌륭하게 마치고 좋은 결과를 얻어서 대한민국의 유수의 대학에서 교수로서 정년 퇴임까지 하고 지금은 굉장히 시간이 많고 여행도 막 다니실 분인데 절대 자기가 유학한 나라를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사람들이 가장 로망으로 꼽는 유럽에서 여행하기 첫 손 꼽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를 안 가요. 주로 아시아 쪽으로 다니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그쪽은 안 가시냐. 익숙하고 여행하기도 편하고 할 텐데 본인이 거기 다닐 적에 대한민국 그 유학생 일종의 이제 2등 국가 취급을 한 거죠. 예, 본인은 아마 평생 이제 대한민국에 살면서 늘 탑 클래스에만 있었다가 유럽에 가서 정작 그날에 갔더니 여기서 익숙한 그런 정서에서 완전히 소외된 그런 것들이 아주 뿌리 깊게 어떤 트라우마로 남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배치가 달라지면 누구나 똑같이 1등 국민이 2등 인간이 되고 2등이 또 3등이 되기도 하고 또 1등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무슨 홍당무라는 동화인가요? 근데 저는 이게 청소년이든 뭐 동화든 생택쥐페리도 그 어린 왕자를 어린아이들한테 읽히려고 쓰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홍당무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감동적인 구절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홍당무가 막 아버지가 야, 너 오늘 학교 가서 시험 본 거 어떻게 됐어? 뭐 너 또 꼴등했지? 막 이랬더니 홍당무가 한 말이 아빠, 꼴등도 한 사람은 꼭 있어야 돼요. 저는 그거 보고 진짜 막 눈물이 날 뻔했어요. 여러분들 꼴등 해본 기억이 없으시죠? 꼴등도 한 사람은 꼭 있어야 돼요. 이런 꼴등에게 그렇게 명예와 그 존재감을 주는 그런 멘트를 이 작가는 어떻게 생각해냈지? 막 그러면서 아주 새로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또 욕심이 많다기보다는 여기 서울대 다양성위원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좀 겁먹고 자료를 많이 했는데 이거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독일이 가장 많이 받아들였어요. 난민 200만 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메르켈 총리 전 총리긴 한데 진짜 맷집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켈레티 역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건 다 독일 가려고 몰려드는 거예요. 저것도 어떤 무슨 민족적인 자존심인지 나치즘에 대한 반성인지는 모르겠지만 독일이 유럽에서는 가장 지금 리더격인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강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이렇게 손을 내밀었잖아요. 물론 이제 조금 그쪽 대사관과 연결되는 뭔가 검증된 사람들에 한해서이긴 하지만 300여 명을 받아들였는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문제랑 난민을 왜 받아들여야 되죠? 이런 질문을 가끔 학교 가면은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인도주의 때문에 또는 우리가 진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당위적인 측면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이거 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작가님 발표 잘 들었고요. 이제 PPT 상으로 여러분께서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이제 단순히 뭐 줄거리를 소개해 주신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 한국 사회에서 난민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누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사실 이 남의 문제가 아니다. 굉장히 그 현실적이고 또 윤리적인 그런 많은 문제들을 제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이 2부에서는 한 30분 정도 저희한테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제 시간 관계상 혹시 다 말씀하시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작가님께 잠시 청해 듣고 지금 사전 질문을 거의 30분 가깝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오기는 했는데 또 현장으로 오신 분들도 계셔서 현장 질문을 3개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작가님께 답변을 듣고 남는 시간 동안 저희가 이렇게 정리해온 사전 질문을 제가 요약해서 작가님께 여쭤보고 답변을 청해 듣는 것으로 할까 합니다. 혹시 이제 조금 더 말씀하시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시간 관계상 못하신 말씀이 있으신지? 얘기는 또 시작하면 또 뭐 너무 많아서 그래도 제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근데 예, 질문을 받고 하다 보면 또 제가 얘기가 아무래도 길어질 것 같아서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못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이 사전 질문 받은 내용을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면 나도 이 생각했었는데 하고 또 퍼뜩 떠오르는 그런 질문거리가 생기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작가님께서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다고 한 거 말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를 여쭤보고 싶은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오늘 다루신 그 책 어느 날 난민이라는 책이 사실 이 난민 또는 난민성, 난민됨이라는 카테고리를 상당히 유연하게 이렇게 적용하신 거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대학원생 분께서 이 난민의 카테고리 문제를 이제 여쭤보셨는데 제가 이제 그분의 질문을 직접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이 질문을 듣고 제가 오히려 작가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그러니까 난민됨, 난민성의 이렇게 카테고리가 뭐 소수자성 이렇게까지 이제 넓어지는 것이 갖게 되는 어떤 이점도 있을 것이고 약간의 좀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난민이라고 하는 개념의 어떤 범주 같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실 게 있으신지 제가 5번 질문에 묻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작가와 연구원의 차이일 것 같은데 이 개념 정리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진짜 취약점입니다. 난민을 아까 제가 준비해온 그 난민의 개념에서처럼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으로 좀 더 확장시키면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 소설에서 진짜 난민으로 이 땅에 온 사람들 어떤 실체적인 난민이 있고 거기에 한국인 그 난민센터에 한국인 난민 조건이 안 되는 어린애가 이제 거기 보내져요. 제가 소설 대체로 안 읽으신 것 같아서 뭐냐 하면은 그 누나가 그 난민 캠프죠. 난민센터이자 캠프인데 거기다가 이제 이 뭐 고아나 다름없는 자기 동생을 거기다 맡깁니다. 맡기는 명분이 뭐냐 하면은 딴 데 고아원 보내는 것보다 여기 보내면은 인터내셔널 스쿨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왜 그런 설정을 했냐 그러면은 이 난민과 여기에 토착민 한국인하고의 어떤 경계를 좀 없애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어떤 심리적인 어떤 구분, 심리적인 구분을 없애려고 그런 장치를 했고, 작가인 저로서는 어쨌든 그런 정서적인 어떤 동화 또는 경계를 무화시키는 그런 의도로 했습니다. 절대 이 질문에 맞는 대답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아니,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이걸 여쭤보면서도 무슨 학술 대회도 아닌데 선생님께서 어떻게 난민성을 규정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다기보다는 이제 워낙에 이 문제를 한국 사회가 사실 민감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받아들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지금 심리적인 경계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우리에게 어쩌면 되게 가까운 문제이고 내 문제일 수 있겠다는 식의 어떤 예술적인 환기로서 너무나 중요한 장치라는 점을 네, 저도 생각을 하면서 또 이렇게 질문 겸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제 또 좀 네. 생각이 났는데 네. 이걸 이제 대학원생이 이 질문을 하셨는데 가령 이제 이 난민이라는 네이밍이 가령 이제 탈북민이 이 사람들이 오면 이 사람들이 난민인데 나중에 이 사람들은 또 한국인으로 편입되려고 하지 않을까. 그 북한 사람이라는 어떤 그거를 꼬리를 떼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런 게 저는 당연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속에 어떤 그게 차별이 있는 거죠. 아마 백인이고 잘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면 굳이 대한민국 그 자기네 나라의 어떤 난민이라는 걸 그 꼬리표를 떼고 대한민국인으로 편입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북한이거나 또는 이 특정한 나라를 얘기해도 되나? 뭐 하여튼 아시아에서 좀 우리가 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좀 가난한 나라 사람이라면은 그 꼬리표를 떼고 싶겠죠. 자기는 이제 난민으로 인정을 받으면 한국인인 것처럼 살고 싶겠죠. 그 사람이 그런 욕구를 가지거나 원하는 거는 자기가 이 사회 속에서 차별받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차별을 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속에서 진짜 그런 어떤 차별이나 그런 소수자에 대한 그런 소외 이런 개념이 없으면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난민이든 뭐 어떤 소수자든 근데 어쨌든 낯선 거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가령 외계인에 대해서는 낯설어도 경계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호기심, 궁금하고 호기심 있고. 그래서 이 경계심을 호기심으로 바꾸는 어떤 문화가 좀 정착이 됐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저도 이제 뭐 몇 번 이제 외국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일단 외국인이면 약간 호기심을 보여요. 그거는 이제 이 이민자 나라로서의 어떤 굳건한 그 역사적인 그 토대가 있어가지고 일단 그렇게 차별이나 이런 걸 심하게 어떤 선입견이 좀 없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조상을 이렇게 더듬어 가보면 거의 다 이주자들이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전부 다 뭐 어디서 옮겨와서 여기서 살고 있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또 뭐 어디 비행기 타고 여행하다가 만난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고 영화 보면 뭐 흔히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경계심보다는 호기심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좀 문화적으로 이렇게 토양이 좀 다져진 것 같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자부심이겠죠. 자기네 민족이든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깔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게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이 계신가요? 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그 작가님께서 직접 이 질문을 좀 눈여겨 보셨는데요. 한 학부 학생이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문학이나 예술이 아니라 이제
제 소설만이 전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까 뭐 가버나움이나 이런 중요한 그 영화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선생님께서 난민 문제를 소설화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학부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소설가니까 당연히 이제 소설을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리는데 인문학 난민 관련 인문학 책과 소설책, 영화, 드라마 이렇게 나눠 보면은 인문학 책보다는 소설책이 더 많이 팔리고요. 그리고 소설책보다는 드라마나 영화를 더 많이 소비를 합니다. 그런데 소설은 소설만이 가지는 어떤 강점이 있어요. 인문학은 공부하면서 봐야 되잖아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진짜 제대로 정신 차리고 봐야 되는, 그러다가 이제 좀 졸리기 쉬운 책이라면은 소설은 그냥 뭐 소파에 그 비스듬히 누워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는 이제 이게 일단 투여되는 자본이 다르잖아요. 소설은 그냥 망하면 작가 혼자 그냥 좀 배고프면 되는데, 영화나 드라마는 망하면은 거기 온 관련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같이 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는 대중성에 맞춥니다. 그래서 드라마 작가들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은, 와, 나는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결말을 한번 내고 싶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낼 수가 없어요. 대중들 정서에 맞춰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드라마 쓰는 작가들은 그게 이제 굉장히 불만인 거예요. 사실 영화도 시나리오 작가는 별로 존재감이 없어요. 연출하는 사람, 오히려 주연 배우가 더 기억에 많이 남죠. 가장 돈을 많이 벌고 하는 사람들은 주연 배우죠. 그래서 이 대중성이 있는 작품들은 작가주의를 실천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영화는 몇백억이 투자되는 거기 때문에 그 몇백억을 뽑으려면은 남녀노소 취향 상관없이 중간층에다 맞추죠. 예. 매스미디어의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TV도 딱 중학교 2학년 수준에 맞춰서 만들어야지 이거는 공중파에서 방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요. 소설가는 일단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인문학과 영화나 드라마의 단점을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할 얘기를 정교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영화나 드라마는 대충 보면은 그 대중성은 뭐냐면 약간 패턴을 가져요. 드라마에 왜 러브라인이 꼭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런 어떤 그 문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걸 많이 보다 보면 사람들이 그 패턴을 알면 이제 식상해서 이제 어느 좀 고급한 감상을 하는 사람들은 안 보게 되죠. 그래서 영화도 뭐 다양성 영화를 본다든지 독립 영화에 자본으로부터 그 독립되어 있는 그런 영화를 이제 선호하게 되고, 독립을 하면은 이제 다양해지죠. 예. 그 작품을 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자기 독창성이나 개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문학과 영화나 이런 대중 매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의 장점을 그래도 소설이 중간에서 가장 두 가지를 다 좀 살릴 수 있지 않나. 예. 네, 그 오드리 로드라는 시인이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제 시인이고, 그런 시인이 시는 왜 쓰느냐, 왜 우리한테는 시가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장르냐 그랬더니 정말 펜 하나만 있으면 되고 택배를 나르다가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소설보다도 시가 왜 접근성이 좋은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접근성이나 어떤 경제적인 것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어쨌든 작가주의, 작가 정신을 그래도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관철할 수 있는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장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결말과 관련해서는 요즘 뭐 시청자들은 뭐 죽여라 살려라 뭐 누구랑 뭐 만나게 해라 말해 이런 너무나 많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이 소설과 관련해서 이제 작가님께서 쓰신 이번 이제 그 버샤도 그렇고 현재 진행형인 상황을 소설로 쓰셨는데 이를 위한 리서치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어떤 연구원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인물 인터뷰라든가 이런 소재와 관련돼서 어떻게 뭐 말하자면 필드워크를 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 취재 어떻게 했느냐라고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저도 취재하려고 해봤습니다. 예. 근데 저는 픽션 작가예요. 르포 작가가 따로 있고 신문 기자 나름대로 이제 다들 자기 장르에 맞는 그 형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작가도 뭐 취재를 하긴 합니다만은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 나는 취재 소질이 없구나. 그리고 이 사회는 일개 무명 작가한테 취재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구나. 예, 기자는 이 사회에서 그래도 어떤 기관의 라이센스가 있잖아요. 힘이 있습니다. 기자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허용된 어떤 권한이 있는가 하면 작가는 그냥 역시 우리는 상상으로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건데 일단 제가 이제 취재를 전문가들보다는 잘 못한다. 예. 오히려 기자나 다른 현장 활동가들이 해놓은 글을 보면은 훨씬 더 저보다 잘했고 더 뭐 해석도 좋고 막 그런 현장감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주 많습니다. 외국의 자료도 있고 막 하기 때문에 굳이 못하는 일을 나서서 시간 허비하면서 뭐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픽션 작가들은 취재를 하긴 하지만 그 현실에 있었던 그 팩트를 가져와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거 쓰면은 10중 8구는 그런 소리를 들어요. 되게 자기적이다 라거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현실에서는 굉장히 극적이고 막 드라마틱하고 한 것 같지만 글이라는 거는 일종의 언어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새롭게 해석되고 해체되고 새롭게 구성이 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럽보 작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야기도 상상 속에서 그 언어의 질서에 맞게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실감이 나고요. 역사학자도 심지어는 역사학자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역사도 사실 그 자체가 역사가 되진 않죠. 역사학자에 의해서 취사 선택되고 역사학자의 세계관을 통해서 해석되어서 기록되어야 그거는 역사가 되지. 그 자체만으로는 역사가 안 되죠. 그러니까 루비콘 강도 시즈가 건너야지 그건 역사적 사실이 되는 거지. 농부나 뭐 서민이 뭐 수백만 명이 건너다녀도 그거는 역사적 사실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가한테 그 팩트 자체, 사실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지만 작품으로 구현하는 거는 또 다른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팩트에 그렇게 휘둘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팩트에 가려진 어떤 그 이면의 진실을 파헤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취재 다니는 것보다는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 이면에 있는 진실을 파헤치는데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않나. 그게 이제 저는 작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질문은 어떻게 취재를 하십니까? 여쭤봤고 이제 작가님께서 대답은 취재는 내가 짓는 이 멋있는 나라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취재를 하시기는 하시지만 그것이 본래의 어떤 작업에 포함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또 작가님들마다 뭐 도서관에서 뭐 하루 종일 뭐 이렇게 사료 보면서 역사소설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전에 다른 작가님께서 이렇게 장편 대하소설 쓰실 때 아침마다 딱 방으로 출근을 하셔서 출석 부른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100명 모아놓고 다 출석시킨 다음에 이제 그 등장인물이요. 등장인물을 출석. 그래 안 그러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 이제 딱 이제 출석을 시키고 출석 부른 다음에 시작을 하신다고 해서 그 말씀이 되게 인상에 많이, 네,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제 대학원생 한 분이 그 아마 작가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사전 질문 중에 이주노동자 센터에서 4년간 근무를 하셨던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그 과정,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사유하고 관찰하고 기록하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은 이 좀 어떤 마음의, 그러니까 작가님의 마음,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어떤 고통의 정서 같은 거를 좀 그 질문을 했습니다. 9번 문제인데요.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은 마음의 일렁임 때문에 힘들기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셨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와 정말 나누고픈 마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난민 이슈에 대한 어떤 사회학적인 그런 접근도 중요하지만 그 작가님의 마음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눈여겨보신 것 같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 질문이 굉장히 좀 가슴에 와닿았어요. 근데 이분은 이주노동자 센터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진짜 그러니까 굉장히 이모셔널, 감정이입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본인도 뭐 그런 문제에 막 직접 도움도 주고 하시면서 지금 여기 대학원생으로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글을 쓴 저는 더 마음이 일렁이면서 아프지 않았을까라는, 예. 저도 뭐 감정이입은 예, 잘 하는 편입니다. 작가니까. 그런데 이분만큼 제가 여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이분은 진짜 좀 본인이 이런 일을 안 하면은 불편해서 못 견딜 정도의 어떤 심성을 가지신 분이고, 저는 뭐 이런 소설 저런 소설 막 많이 쓰다 보면 여러 캐릭터들을 이제 다루다 봐서 뭐 그래서 내성이 생겨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가슴 아프고 하긴 하지만 저 사람들의 진짜 진정한 문제가 뭘까 이렇게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한다 그럴까요? 예. 아니 의사가 진짜 그 환자 그 피나는 거 그거 진짜 막 겁내하고 하면은 그 수술 어떻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예, 어쨌든 저는 그냥 조금 객관적으로, 예, 작가는 다뤄야 됩니다. 예, 인물. 내가 만들어낸 인물을 약간 전지적인 입장에서 다뤄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객관적으로, 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좀 생각이 나는데, 왜 그래서 이 난민 문제도 어떤 정서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어떤 기회나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근거는 뭐냐 하면은, 불우이웃을 돕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보면 통계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돕는 데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 가난의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굉장히 정서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내 속에 이 돈이 얼마 있는지, 그리고 이 돈이 우리 한 달 생활비에서 빠져나갔을 적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생각하기 이전에 그냥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돈을 건네는가 하면, 그런 경험이 없고 조금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경험이 없으면 조금 거리를 두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이 돈을, 충분히 돈을 줘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부를 할 적에는 이제 계산을 좀 할 것 같아요. 아, 이 돈이 제대로 쓰일까? 예. 혹시 뭐 이 기관에서 그냥 회식비로 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쓰는 돈 뭐 좀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가 뭐 기부를 하지, 이런 식의 조금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경험을 한 사람들은 훨씬 더 좀 즉자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난민 문제도 어쩌면 뭐 난민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도 체화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선생님이 이 난민 교육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막 그 고민을 털어놓으셨는데, 저는 교육은 진짜 힘든 일인 것 같고, 그 개성이 다 다른 그 다수의 학생들한테 어떤 게 먹혀들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답니다. 어떤 분이 시골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래요. 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그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운동장에서 이렇게 한 학생을 괴롭히는 다수의 학생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이거 좀 어떻게 저 학생을 왜 저렇게 괴롭히나요? 뭐 어떻게 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알고 계신데, 무슨 그 학생 그 구성이 어땠냐면은 시골 학교여가지고 괴롭힘 당하는 학생은 한국 학생이었대요. 그리고 괴롭히는 학생들은 전부 다 다문화 가정 학생이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외였대요. 예. 그래서 이게 다수가 되면, 이제 우리는 늘 역으로 생각하잖아요. 다수가 되면 소수를 괴롭히는 어떤 다수의 횡포라는 게 있겠구나. 그러니까 난민 문제나 뭐 이런 것들도 이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걸 이제 만약에 한국인 학생이 이제 그런 어떤 괴로움을 당했다 이러면은 교육적인 효과가 어떨까요? 예. 역효과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래서 이 다문화 가정 애들하고는 뭐 어울리면 안 되겠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나도 소수의 입장이었을 적에 다수들의 횡포가 굉장히 고통스럽구나라는 그런 어떤 경험? 이런 거를 하면은 조금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작가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도 있고, 또 이 사실 이제 뭐 다수성이라고 하는 게 꼭 뭐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근데 어떤 말씀하시는지는 이제 충분히 또 동의도 하고 공감도 하고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교육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비관적이기도 하지만 또 현실적인 어떤 충고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학부생이 이 학생이 그 질문이 굉장히 이제 스탠다드한 마무리용 질문인데요. 대한민국 사회가 난민에게 보다 열려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 대학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해주신 분이 계신데, 이제 저는 이 질문이 이제 뭐 스탠다드하고 좋기는 한데,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이 발표하시기 직전에 작가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주로 대학에서 부르는 작가다. 그런데 학교요. 네, 학교. 네네네. 대학을 포함한 학교. 대학은 여기 두 번째입니다. 네. 학교에서 부르는데. 청소년 소설 그 타이틀 때문에 제가 네. 하고 싶은 얘기는 진짜 대학에 가서 하고 싶은데. 예. 그래서요. 아까 와인 동호회나 뭐 전우회 이런 해병 전우회, 해병대 전우회에서 말씀하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여쭙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나 학교라는 이 청중들과 와인 동호회는 잘 모르겠고 해병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떤 의미를 하셨는지 그것도 함께 여쭈면서 대학에서의 역할, 교육의 역할 이렇게 마무리 말씀을 청해 듣고자 합니다. 예, 대학에서는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이해관계가 없는, 물론 이제 성적 가지고 대한민국 학생들은 또 성적이 이제 최고의 이해관계이었으나, 다른 그거 외에는 뭐 별로 이해관계가 없어서
굉장히 이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이 많아서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뭐 취재를 하거나 뭐 적극 나서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외국인 학생들 많잖아요. 요즘 외국인 학생들 여러 나라에서 와 있는 대학마다 뭐 지방은 사실 외국인 학생 없으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냥 그 친구들하고 그냥 친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친하게 문화를 좀 이해하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제 버샤라는 책을 써서 무슬림에 대해서 이제 막 여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사실 굉장히 이게 밀접한 관련이 많은 나라,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 나라들을 무슬림 세계를 상대로 대한민국이 많은 것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뭐 무슨 사우디의 그 빈살만 왕세자가 왔을 적에 뉴스에 온통 무슨 롯데호텔 방 200개 예약한 거 뭐 식기를 1억 원어치 샀다는 거 그런 재미있어요. 저는 소설가라서 그런 거 되게 재밌어 하는데 그런데 이슬람 세계에 대해서 역사나 문화를 소개하는 데는 거의 없었어요. 찾아보면 있겠죠. 찾아보면 있으나 거기 포탈에 나와 있는 것들은 대체로 우리가 연예 기사를 접하는 그 정도로 한 나라, 한 문화권을 이제 이해하는 그런 현실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이 무슬림 쪽을 공부를 안 했으면 저도 빈살만 재산이 얼마인지 만수르의 뭐 차가 뭔지인데 거기 관심이 이제 머물렀겠으나 무슬림 제국이 어마어마한 역사와 그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묻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조금만 이렇게 시선을 돌려가지고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은데 아마 여러분들은 뭐 어떤 학생의 그 질문 중에서도 이 대학 내에서도 난민 같은 학생들이 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본인이 하고 있는 공부가 취향이 안 맞거나 또 미래에 대해서 좀 불투명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집단 착각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부분에도 얘기를 했는데 집단 착각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무슬림 소설 뭐 얘기를 쓰면서 경쟁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경쟁자가 없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러나 블루오션이라고 한때 유행하던 말이 있었는데 그런 틈새를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뭐 철학과가 막 많이 없어진다고 하고 하는데 제가 그 유튜브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그게 어마무시한 그 마니아층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무슨 특정 어떤 철학에 대해서 막 구독자 수가 물론 이제 먹방이나 뭐 그런 거에 비교할 건 아니지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마니아층이.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정보가 이렇게 소통되고 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거 얘기하다가 또 살짝 까먹었는데 와인 동호회든 해병대 전호회든 그거는 그냥 제가 예를 든 거고요. 그래서 이게 다양성위원회의 취지가 이제 다양성이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거겠죠. 아마 유럽의 선진국에는 이런 모임 없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만 좀 필요한. 그래서 제가 학교나 뭐 이쪽 비슷한 이념이나 취향을 가진 쪽에서만 소비되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어떤 이념적으로 공감대를 같이 하는 동지이기 때문에 파급력이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저 반대편에 있는
이제 사회를 이제 공략을 해야 되겠죠. 물론 방법이 쉽지는 않고 저는 아무 뭐 뾰족한 방법이 안 보입니다만은 예, 어쨌든 이렇게 좀 파급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야지 이제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이 이런 이제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루기에 가장 이상적인 곳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예민한 이슈에 대해서는 또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 많은 충돌도 뭐 갈등도 충돌이 아니라 갈등도 있고 합니다만 이제 학교 말고 사실 이 책을 읽어야 될 사람은 학교 밖에 또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중요한 독자지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은 정말 어쩌면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어떤 작가로서의 어떤 판단, 아쉬움을 또 말씀해 주신 거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네, 더 말씀 듣고 싶지만 좀 그 시간이 조금 초과가 되었고요. 그래서 남은 그 일정 잘 이제 소화하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말씀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